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여러분, 올해 코스피가 100% 넘게 오른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상승분의 약 70%가 단 두 종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빼면 코스피가 어디 있는지 솔직히 그림이 잘 안 잡힙니다. 6월 5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젠슨 황이 7개월 만에 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남 깐부치킨이 아니었어요. 홍대 삼겹살집입니다. 형님조요라는 가게에서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하고 같이 앉았어요. 7개월 전에는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멤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의 신호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드리면 다음 무대는 이미 짜여 있고 지금 들어가시면 정확히 닫힐 자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100% 올랐는데 시장이 왜 더 위태해 보이는지, 그리고 젠슨 황의 멤버 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두 질문을 따라가 보시면 다음 주도주가 어디에서 시작될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건 단순한 호황장이 아닙니다. 두 종목짜리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두 종목이 쉬는 순간 나머지 900개가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오늘은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 지금의 쏠림이 왜 위험한가? 두 번째, 그럼 다음 무대는 어디인가? 세 번째, 그 무대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마지막에 가서는 6월 5일 홍대 회동의 진짜 의미가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근데 이 세 단계를 다 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깨야 돼요. 반도체가 더 갈 거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 말이죠.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였습니다. 이 네 종목의 코스피 내 비중이 그때는 38.83%였어요. 그러면 5월 6일 기준으로 같은 네 종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9.49%입니다. 5달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한 시장의 절반이 네 종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3에서 4%씩 올라가는 날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날들 중에 상승 종목 수가 60개에서 70개밖에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의 종목이 900개가 넘는데 말이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빠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강세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상한 풍경입니다. 여기에 5월부터 또 하나의 가속 장치가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상장됐어요. 미래에셋증권 윤재홍 연구원이 추정한 자금 유입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7천억 원, 적극적 시나리오에서는 5조 3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 ETF 중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 비중만 40%대인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도체 ETF를 사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그 두 종목에 강하게 베팅하는 것과 똑같아진 거죠. 이게 쏠림을 점점 더 가속시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더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은 48%지만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는 두 기업이 전체 코스피 순이익의 약 7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쏠림은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흐름이란 얘기예요. 근데 같은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익 성장에 기반한 강세장이 멈추는 신호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시점을 지목하거든요. 실적 규모의 역전 없이 주가 과열만으로 시총 1위가 바뀌면 그건 시장의 이익보다 기대를 더 크게 사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매일 밤 30척이 와요. 매일 밤 30척이 죽고요. 내일 또 30척이 옵니다. 보트값은 싸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지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코스피의 변동성이 정확히 그 구조거든요. 사이드카 한 번 발동되고 두 번 발동되고 하루는 4% 오르고 하루는 7% 빠지고 매수자들이 지칠 때까지 흔드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건 강세장이 아니라 두 종목 강세장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그 위에 얹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누군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냥 그 두 종목 더 사면 되겠네 라는 결론. 근데 그게 정확히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반도체 더 사라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UBS는 삼성전자 2016년 영업이익을 135조 원으로 보고 있고 월가에서는 목표가 85만 원까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반도체가 쉴 때 시장이 같이 쉬느냐 아니면 다음 무대로 넘어가느냐, 이게 5월 말부터 6월 초에 진짜 시험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6월 5일 홍대에서
본인들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를 봅시다. 다음 주도주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한 테마주 얘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략에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시면 또 한 번 늦으십니다. RF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봇 파운드리 모델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만들 때 현대차가 직접 다 만들기도 하지만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걸 OEM이라고 하죠. 똑같은 구조를 로봇에 가져온 겁니다. 엔비디아는 두뇌만 만들고 몸뚱이는 한국에서 만든다. 그 큰 그림이에요. 엔비디아가 6월 2일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2026에서 코스모스 3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지컬 AI용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움직임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서 공장용 로봇이 거기서 먼저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표에서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로보틱스 개발 파트너로 엔비디아가 누구를 공식 호명했냐?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세 회사 다 한국 기업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들었는데 그 두뇌가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공장에서 굴러가는 로봇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부딪히고 어디서 막히는지. 그 데이터는 어디 있냐? 공장 안에 있어요. 가전공장,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화학 공장. 한국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점점 줄고 있죠. 중국에는 있지만 미국이 그 데이터를 받아오기 어려워요. 일본에 있지만 자동차 외에는 풀스택이 약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남는 겁니다. 게다가 로봇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다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LG가 투자한 로보티즈, 로보스타, LG가 작년에 경영권을 확보한 미국 베어 로보틱스,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은 또 CCL이라고 PCB 기판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엔비디아 제품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이 정도 풀스택을 한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글로벌하게 흔치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I 두뇌 만든 회사가 정작 그 두뇌가 학습할 데이터를 한국 공장에서 받아가야 하는 구조라니요. 7개월 만에 또 왔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홈이면 됐을 일에 가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래가 필요한데 홈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가래가 필요한데 미국 안에는 홈이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홍대 삼겹살집 풍경, 그게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7개월 전 강남 깐부치킨에서는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있었죠. 그때 정리된 라인이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이번 홍대에서는 멤버가 다 바뀌었어요.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회장. 이번에 정리된 라인은 메모리, 로봇,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입니다. 이 두 줄을 다 챙겼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 그림은 완성된 거예요. 이거 뉴스에서는 깐부 시즌2라는 가벼운 제목으로만 다루더라고요.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페이로 계산했다는 얘기 정도, 분위기 좋았다는 얘기 정도. 근데 왜 멤버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왜 다음날 바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GW급 합의가 나왔는지를 짚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상파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에도 안 보여요. 다 표면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6월 8일에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GW급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냐면요. 2027년 상반기에 55메가와트 가동을 시작합니다. 같은 해 안에 100메가와트로 늘리고요. 2028년에 200메가와트까지 확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1기가와트, 그러니까 GW급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1GW는 네이버의 국내 최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의 최대 용량의 약 4배 규모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수십만 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예요.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에서 네이버를 한국 내 핵심 AI 클라우드 파트너로 공식 지목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지금 한국의 GW급 데이터 센터냐? 미국에 지으면 안 되나? 미국 안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첫째는 전력 사이드 문제예요. 데이터 센터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전력 공급망이 못 따라가는 거죠. 둘째는 부지 확보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 인근 가구 전기세가 올라가거든요. 미국은 민간 전력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면 가격을 올립니다. 일반 가정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데이터 센터 들어오지 마라. 이런 님비 현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용 효과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주정부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허가를 굉장히 주저하고 있고요. 이런 병목 현상들을 종합하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추가 공급은 어려워지고 반대로 기존 데이터 센터나 신규 확정된 데이터 센터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다음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지을 거냐가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답이 한국이고 그래서 6월 5일 홍대였던 겁니다. 적벽대전 직전 풍경이에요. 100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다잖아요. 지금 미국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무한 확장할 줄 알았는데 부지가 막히고 전력이 막히고 주민이 막힙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부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동남풍 부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고요. LG의 풀스택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만 가지고 있다면 LG는 그 두뇌에 붙는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봇의 관절과 근육은 LG전자가 만드는 액추에이터, 심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데이터를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은 LG CNS, 카메라 같은 눈 역할은 LG 이노텍, AI 통신은 LG U+. 정말 풀스택이라는 말 그대로의 풀스택이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이 5일의 구광모 회장을 같이 부른 거고요. 자, 다음 무대가 왜 한국인지는 정리됐어요. 그럼 그 무대에서 누가 주연이 될 건지 누가 조연이 될 건지를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종목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현대차예요. 작년 말 깐부치킨 회동 직후부터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2014년 말만 하더라도 현대차 PER이 8배에서 10배 수준이었어요. 도요타가 그때 PER 13에서 14배였고요. 그때 제가 도요타 밸류에이션 넘을 거다라고 했을 때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도요타보다 비싸냐. 근데 지금은요. 현대차 PER이 20배 정도 됩니다. 도요타를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120만 원 목표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PER설은 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요타의 2배가 넘는 평가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존 자동차 사업이 꺾이면 안 됩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좋지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차량 판매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본업이 무너지면 PER 레벨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의 가시성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 2026에서 아틀라스 양산형을 공개했고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 배치를 시작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3만 대라는 숫자는 솔직히 현대차의 절대적인 밸류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한 10만 대 정도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정용으로 들어가고 로봇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가격도 좀 싸지고 그랬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 모델 S랑 모델 X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때도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간 건 모델 3라고 하는 양산형 모델이 글로벌 히트를 친 다음입니다. 지금도 모델 Y라고 하는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이 많이 팔리면서 시장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120만 원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분명히 로봇 관련 기대감으로 그 정도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짚어야 할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현대모비스입니다. KB증권이 최근 현대모비스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이유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사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RD 중점 사안으로 액추에이터를 꼽았는데 그 액추에이터 공급을 현대모비스가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 공급도 본격화되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 부품주로 옷을 갈아입는 그림이에요. LG 쪽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LG는 출발이 늦었어요. 현대차는 작년 말부터 로봇주로 부각받았는데 LG는 올해 들어서야 본격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왔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다음에 다시 7%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고요. 변동성이 이미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의 잠재력 자체는 진짜 크거든요. 구광모 회장이 2018년 체제 들어오고 나서 BEC에서 BEB로 전략을 수정했고 2025년 기준 BEB 매출 비중이 6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원을 통해서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 역량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생태계랑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미래가치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6월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추가 협력 발표가 없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요. 넥스트 스텝, 피지컬 AI 기대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또 다른 결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관련 풀스택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로봇 제조도 하고 본사 1784에서 테스트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근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차와 LG와 다르게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 없으면 공장에서 배울 데이터도 없고 생산 여력도 크지 않죠. 그래서 네이버는 로봇 관련주로 메인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GW급 데이터 센터의 가치, 그러니까 네오클라우드 GPU 가치 쪽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합의가 그쪽 방향이고요.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 다들 목표가 올리느라 바쁘거든요. 신한투자증권은 현대차 목표가를 41만 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은 40만 원으로 올렸고 KB증권은 현대모비스 120만 원. 근데 정작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보고서는 거의 없어요. 목표가만 올라가지 진입 타이밍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목표가 보고 추격 매수하다가 변동성에 다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고요. 지금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정확히 지금 가장 먼저 다칠 사람들입니다. 이게 6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코스피 100% 올랐는데 왜 더 위태해 보이느냐. 그리고 젠슨황이 왜 7개월 만에 또 왔느냐. 지금 보시면은 사실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물에 들어선 그 순간에 다음 무대가 정확히 짜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깐부 시즌2의 정체예요. 1차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라인을 정리했고 2차에서는 메모리, 로봇,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라인을 묶은 거예요. 그 두 줄이 다 챙겨졌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 그림은 완성된 거고요. 그럼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일어날 일은 반도체 비중이 점진적으로 빠지면서 로봇과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순환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 6월일지 하반기일지 내년일지 그건 아직 안개 속이에요. 그 안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안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반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봅시다. 저는 하반기를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월 변동성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첫 거래일에 사이드카 발동됐고 이튿날에도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LG전자가 이틀 연속 상한가 친 다음에 7% 가까이 급락했고요. 5월 말에는 코스피가 3에서 4% 오르는 날에 상승 종목이 60에서 70개밖에 안 되는 비대칭 구조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이 받쳐주는 그런 비대칭이 명확히 보이고 있어요. 신규 진입은 양산화 신호를 기다리세요. 현대차는 연신만대 안정 공급 시점, LG는 피지컬 AI 본격화 시점, 그리고 완성형 로봇보다는 부품 쪽이 초기에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로봇 부품으로 전환하는 기업들, 이들이 결국 로봇 부품으로 가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고 단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시장 축소 우려까지도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조정받을 때 관심권에 두시는 게 맞고요. FOMO와 안달복은 지금 시기에 안 통합니다. 상승장에서는 FOMO 매수가 통했어요. 어떻게든 빨리 수익 내야 돼. 저 사람 수익 났는데 나도 빨리 내야 돼. 그래도 괜찮았어요. 상승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승 추세가 꺾일까 말까의 변동 구간이고 유동성 축소 신호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서 다치면 그건 시장 잘못이 아니라 본인 타이밍 잘못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사마에 같은 인내심이 필요한 국면이에요. 상대가 알아서 소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지금 시장은 자기 안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림이 끝나는 지점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주류 매체는 지금 코스피 9000 시대 헤드라인 만들고 있어요. 시총 2000조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헤드라인이 매일 나옵니다. 근데 실제 시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종목 빼면 코스피가 어디 있는지 그걸 짚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맞는 거예요. 결국 다음 무대는 짜였습니다. 한국이 그 무대에 올랐다는 것도 분명해요. 근데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 무대가 열리는 정확한 신호가 무엇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IPO 결정 시한이 6월에 만료됩니다. 아틀라스 양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게 2028년이에요.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GW급 팩토리가 2027년부터 단계적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개의 시계가 어떻게 맞물리느냐, 그게 다음 1년의 진짜 그림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 정확한 신호가 어디서 나올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이 나오면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